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특히 박하나에게는 더욱 그랬다. 스쿠터 엔진의 미세한 진동이 젖은 청바지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헬멧 안으로 차오르는 습기와 쉴 새 없이 뺨을 때리는 빗줄기 때문에 시야는 흐릿했다. 스마트폰 앱에서 울리는 배달 완료까지 남은 시간은 7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단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젠장 조금만 더 빨리. 하나의 말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낡은 스쿠터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위태롭게 달렸다. 아스팔트에 반사된 네온 사인이 긴 꼬리를 그리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에게 이 도시는 꿈의 장소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다. 마침내 목적지인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삐 소리와 함께 공동 현관문이 열리자 하나는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5층. 숫자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겼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복도에 그녀의 젖은 운동화가 남기는 물 자국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띵동.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음식이 다 식었겠네. 그리고 꼴이 이게 뭐예요? 물 뚝뚝 떨어지는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핑계는 배달 기사가 시간 맞춰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별점 1점 줄 테니 각오해요. 여자는 음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에 홀로 남은 하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익숙한 모멸감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뼛속까지 시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박하나. 이것도 다 동생 병원비 때문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배달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어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스쿠터를 병원으로 몰았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병원 복도를 지나 그녀는 다인실 구석에 있는 동생 박준호의 침대로 향했다. 창백한 얼굴의 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앙상한 팔목에 꽂힌 링거 바늘이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곁에서 꼬박 밤을 새운 어머니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왔니? 엄마 교대할 시간이야.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 괜찮다. 너야말로 하루 종일 비 맞고 일했으면서. 어머니의 눈가에 패인 깊은 주름이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박준호 군 보호자 되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하나와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의사는 복잡한 의학 용어를 나열하며 준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당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검사비와 수술 그리고 이후 치료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1억. 그 액수는 하나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가 평생을 모아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두 사람을 감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 눅눅한 계단. 그리고 현관문에 뿌려진 붉은색 레커 스프레이가 그녀를 맞이했다. 돈 갚아라. 다음엔 내 동생 목숨이다. 사채업자들의 섬뜩한 경고였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남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기엔 너무나 많은 슬픔과 분노가 가슴 속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방법이 없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후 기적 혹은 재앙이 그녀를 찾아왔다. 골목길에 소란스러운 소음의 하나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네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곧이어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박하나 씨 되십니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하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아우라 그룹 법무팀 소속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라 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TV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그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을까? 하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채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 안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서자 공간은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하나 씨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계약서 첫 장을 가리켰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게 뭐죠?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강지원 대표님과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강지원. 그 이름은 하나도 알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며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남자. 하지만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식물인간이랑 결혼을 하라고요. 제정신이세요.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박하나 씨 동생분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아우라 그룹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드리죠. 또한 가족들이 지고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해드리고 추가로 50억 원을 박하나 씨 개인 계좌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억 원이 없어서 동생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은 수술비는 물론이고 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그녀의 절망과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여 눈앞에 내민 것과 같았다. 왜 하필 저조 세상의 여자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일이 아닙니다. 법무팀장의 대답은 냉정했다. 그때 닫혀있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우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옷차림과 기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원의 계모유 여사였다. 내가 설명하죠. 유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나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과 인연이 깊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지원이의 곁을 지켜줄 귀한 생명력을 가진 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 여인의 기운이 지원이를 깨울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 사람을 수소문한 끝에 박하나 양을 찾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다. 운명 기운 사주팔자. 마치 옛날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하나는 유 여사의 눈에서 그것이 단순한 핑계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지금 하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 여사는 하나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하나 양의 동생 안타깝더군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들었어요. 이 계약은 하나 양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에요. 내 아들을 살리고 하나 양은 동생을 살리는 거죠. 동생을 살린다. 그 말이 비수처럼 하나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앞에 준호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웃을 때마다 예쁘게 휘어지던 눈꼬리, 누나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자존심, 미래, 사랑. 그런 사치스러운 단어들은 생명 앞에서 힘을 잃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그녀의 이름을 새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잘 생각했어요. 유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채업자들에게는 즉시 돈이 송금되었고 준호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VIP 병실로 옮겨져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하나는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그들이 준비한 차에 올라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준호가 있는 병원이 아닌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VVIP 병동. 대표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이제부터 박하나 씨는 대표님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내입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침대 위 풍경은 모든 것을 차갑게 식혔다. 그곳에 강지원이 누워 있었다. 잡지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피부, 미동도 없는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그의 생명은 오로지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이 될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감겨있는 눈 아래로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 같았다. 방 안에는 기계음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숨 막히는 정적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박하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절망의 끝에서 잡은 동아줄이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결혼식은 침묵 속에서 치러졌다. 신부 박하나를 위한 웨딩드레스도 축복의 말도 하객도 없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서 준비해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병원복처럼 보였다. 그녀의 신랑은 침대에 누워 미동도 없었고 결혼식의 배경음악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기계음뿐이었다. 혼인 서약은 법무팀장이 내민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하나의 맞은편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의 유 여사와 노골적인 경멸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는 강민혁이 서 있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찰칵. 그것은 결혼의 완성이 아니라 거래의 마침표였다. 이제부터 넌 이 집안 사람이다. 유 여사가 하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강지원 와이프답게 행동하도록 해. 괜한 소문나서 아우라그룹 이미지에 흠집 내지 말고. 그 목소리에는 축복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하나는 강지원의 집안이 성이라고 불러야 할 곳으로 옮겨졌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섬 같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박물관처럼 높은 천장 복도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그녀를 압도하고 이물감을 느끼게 했다. 사모님, 제가 이 집의 집사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통해 말씀하십시오. 나이 지긋한 집사는 정중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서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하나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호칭은 텅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집사는 집안의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식사 시간 출입이 금지된 구역, 그리고 대표님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엄격한 주의사항까지. 하나에게 배정된 방은 강지원의 방 바로 옆이었다. 방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집 전체보다도 컸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마치 유리 상자 안에 갇힌 풍경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이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길고 화려한 식탁의 한쪽 끝에는 유 여사가 다른 한쪽 끝에는 강민혁이 앉았다. 하나는 그들 사이에 고립된 섬처럼 앉아 있었다. 세아가 음식은 입에 맞니 유 여사가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물었다. 네, 맛있어요. 다행이구나. 너처럼 자란 아이들은 이런 음식이 생소할 테니 말이야. 그 말 속에 숨겨진 가시가 하나의 가슴을 찔렀다. 강민혁은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물으세요.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음식인데 맛이 없을 리가요. 안 그래요? 형수님 로또 맞은 기분이 어때요? 민혁아. 유 여사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지의 의사가 없었다. 하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접시 위에 놓인 스테이크를 기계적으로 잘랐다. 반박할 힘도 그럴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돈에 팔려온 신부였다. 그게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였다. 그날 이후 하나의 일과는 단순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저택에서 아침을 먹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남편의 곁을 지키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저택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숨 막히는 저택을 벗어나 강지원이 있는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그곳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곳에는 그녀를 경멸하는 시선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깊은 잠에 빠진 한 남자와 그녀뿐이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택 정원에 당신이 심은 장미가 있대요. 아직 보진 못했어요. 집사님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당신 물건엔 손대면 안 된다나 봐요. 꼭 당신이 엄청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답 없는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점점 익숙해졌다. 그것은 일종의 일기에 보이자 그녀만의 독백이었다. 그녀는 유 여사와의 신경전, 강민혁의 무례함, 그리고 쌀쌀맞은 고용인들의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때로는 동생 준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오늘 준호가 죽을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경과가 아주 좋대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강지원 씨.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팔을 닦아주었다. 그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주물러주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누워있으니 그냥 좀 외로워 보여요. 나처럼.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이 손으로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룹의 운명을 결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이 그녀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목소리로 말하고 어떻게 웃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병실에서의 시간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위안이 되었다. 하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듣기도 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하나는 평소처럼 그의 손을 잡고 조곤조곤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당신이 깨어나면 꼭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네요. 아마 입맛에 안 맞으려나 너무 서민적인 음식이라서.
그녀는 작게 웃으며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나의 손 안에 있던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하고 움직였다. 순간 하나의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잘못 느낀 건가? 단순한 근육 경련일까? 그녀는 기대를 담아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다. 강지원 씨, 방금. 하지만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의 손은 다시 예전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하나는 황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다. 방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제 손을 잡고 움직였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몇 가지 신경 반응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환자분의 상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모님, 가끔 이런 장기 무의식 환자들에게서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그것을 헛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곧이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유 여사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하나를 쏘아붙였다. 내가 뭘 안다고 소란이야. 괜한 기대로 사람 성가시게 하지 마. 모두가 그녀가 착각했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간절함이 만들어낸 헛된 희망이었을까? 그녀는 다시 강지원의 침대 옆으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하지만 하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녀의 말에 반응하는 듯한 의지를 가진 움직임을. 하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리고 동시에 의심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하나가 느꼈던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와 유 여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의 헛된 망상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 순간의 감각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병실을 지키며 강지원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고독하고 위태로웠지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밤이었다. 동생 준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 하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의 머리가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기댄 채였다. 얼마나 잤을까? 하나를 깨운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느낌.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던 강지원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감겨있던 그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눈은 막 깨어난 사람의 것처럼 흐릿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혼란이 아닌 차가운 분석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 씨. 하나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부서졌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오직 눈동자만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 눌려 하나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정적이 흐르던 그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거칠고 샤야했다. 누구지? 그 한마디에 현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비상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순식간에 병실로 달려왔다.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에 휩싸였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고 의사들은 기적이라며 흥분했다. 강지원은 의사들의 질문에 아주 느리고 짧게 대답했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완벽한 기억상실 환자의 연기였다.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유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원아, 정신이 드니 내가 엄마다. 유 여사는 과장된 몸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강지원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방 한쪽에 서 있는 하나에게 머물렀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하나에게로 향했다. 유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내 아내란다, 지원아. 네가 쓰러져 있는 동안 정성으로 널 간호한 착한 아이야. 아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지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속에는 어두운 분노와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감정의 파편을 본 것은 오직 바로 앞에서 그를 보고 있던 하나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을 틈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계모와 한패인 꽃뱀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강지원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아우라 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유 여사는 그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다. 강지원의 최측근이었던 김 비서조차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지원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속셈이었다. 하나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다. 강지원이 깨어나자 그녀의 역할은 애매해졌다. 유 여사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강지원은 그녀를 벌레 보듯 차갑게 무시했다. 그는 하나가 병실에 들어서면 입을 굳게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하나 역시 기쁨과 동시에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은 기뻤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집안의 암투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강지원은 여전히 기억을 잃고 말수가 적은 환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재활치료를 핑계로 병실을 돌아다니며 병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외부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강지원은 물리치료사가 깜빡 잊고 두고 간 휴대폰을 이용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은 김 비서였다. 플랜 B, 시작하지. 그리고 다음 날 강지원은 의도적으로 유 여사와 하나 사이에 갈등을 유발했다. 그는 유 여사가 떠준 죽을 거부하며 하나가 깎아준 과일만을 고집했다. 유 여사는 분노했지만 기억을 잃은 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유 여사와 의사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하나는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생의 수술도 끝났으니 계약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제가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내일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녀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고 거칠지 않았다. 낮고 냉정하며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온몸이 굳은 채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원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기억상실 환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마침내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강지원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지난 몇 주간 내 귓가에서 짓거리던 게 바로 당신이었나? 그의 말에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가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독백을. 당신 정체가 뭐야? 그의 얼굴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우리 어머니가 심어놓은 쥐새끼인가? 아니면 내 사고 소식을 듣고 굴러 들어온 하이에나인가? 목적이 뭐지?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질문이 하나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지원의 기억 상실은 모두 연기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가장 첫 번째 심판대에 오른 용의자라는 것을. 강지원의 차가운 소나기 안에서 하나의 손목은 부러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그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다. 그 눈은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하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그의 먹잇감이 될 것 같았다. 대답해. 누구 편에 붙었지? 아무 편도 아니에요. 하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난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내 동생 수술비 때문에. 동생,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당신을 팔아 돈을 번 여자라고 실컷 비웃어도 좋아요. 하지만 난 내 동생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거고요. 하나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몇 초간 그녀의 눈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사람을 읽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가면과 거짓말을 상대해왔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서툴고 두려움에 떨고는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절망 끝에 몰린 순진한 먹잇감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내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강지원은 병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와 그 아들이고, 하나는 놀라 숨을 삼켰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거나 깨어나도 폐인이 되길 바랐을 거야. 그런데 내가 멀쩡히 정신을 차렸으니 지금쯤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겠지. 그는 몸을 돌려 다시 하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나에겐 시간이 필요해. 증거를 모으고 내 사람들을 다시 규합할 시간. 그러려면 적들을 안심시켜야 해.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무해한 환자인 것처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어. 그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번뜩였다. 당신이 내 유일한 연막이니까 내 곁을 지키는 순진하고 헌신적인 아내. 그들 눈에는 당신이 내가 심어놓은 첩자일 리 없거든. 오히려 자신들이 데려온 감시자로 생각하겠지. 강지원은 그녀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계약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내 아내 역할을 계속해줘.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는 거야. 그 대가로 당신 동생의 평생 치료비는 물론 당신과 당신 가족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유 여사가 제시했던 금액의 10배로. 하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유 여사가 그녀를 순순히 놓아줄 리 없었다. 어쩌면 입막음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얽혀버렸다. 그녀는 유 여사의 위선적인 미소와 강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에 이 남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복수를 계획하는 고독한 남자를 보았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 도박일까? 알았어요. 하나가 결심한 듯 대답했다. 당신을 돕겠어요. 하지만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를 이용하고 기만한 사람들이 벌 받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 대답에 강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아주 짧고 냉소적인 미소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다음 날 아침 병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보, 나 물 좀 줘.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강지원은 약하고 어눌한 목소리로 하나를 불렀다. 여보라는 낯선 호칭에 하나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네, 여보. 금방 가져다 줄게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이마를 짚어주며 열을 재는 척했다.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께서 정말 지극정성이시네요. 대표님께서 사모님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어색한 연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 여사가 병실에 찾아왔을 때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강지원은 유 여사가 주는 음식은 거부하며 오직 하나가 떠먹여주는 죽만 받아먹었다. 아, 하세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강지원은 순한 양처럼 그것을 받아먹으며 하나의 손등을 약하게 스쳤다. 그 작은 접촉에 하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 여사는 그 다정한 풍경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기억 잃은 아들 앞에서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보기 좋네. 오후 재활치료 시간은 그들의 비밀 접선 시간이 되었다. 하나는 걷기 연습을 하는 강지원을 부축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체중이 온전히 그녀에게 실렸다. 낯선 남자의 체온과 무게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간호사. 유 여사가 심어놓은 사람이야. 조심해. 강지원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는 척하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오후에 김 비서가 의사로 위장해서 찾아올 거다. 내가 잠든 척하면 내가 밖에서 망을 봐.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적응해 갔다. 밤이 되어 병실에 단둘이 남으면 그들은 연기를 멈추고 전략을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아우라 그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인물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바깥 세상의 소소한 정보들을 전해 주었다. 강지원은 그녀가 생각보다 강단 있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는 그가 왜 재계의 황태자로 불렸는지 실감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연기는 오히려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 여사와 강민혁은 강지원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박하나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된 상황이 못마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데려온 말이 주인을 무는 개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저 계집애를 살려둬선 안 되겠어. 어느 날 밤 유 여사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원이도 저렇게 멀쩡하게 회복하게 둘 순 없지. 그날 밤 새로운 간호사가 강지원의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링거를 교체하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하나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강지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숨이, 머리가. 그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심박수를 나타내는 모니터의 수치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하나는 다급하게 비상벨을 누르려 했다. 그 순간 강지원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야, 벨 누르지 마.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의 눈이 링거병을 향했다. 저거, 당장 빼.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망설임 없이 뽑아버렸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병실 문이 열리며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들어왔다. 바닥에 뒹구는 링거와 고통스러워하는 강지원,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하나를 본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모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고 강지원의 몸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소동이 잠잠해진 후 강지원은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결과는 몇 시간 뒤에 나왔다. 그의 혈액에서 미량의 칼륨이 검출되었다. 심장 박동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링거에 약물을 주입한 것이 분명했다. 유 여사는 이번에도 병원의 과실로 사건을 몰아갔지만 병실에 남은 하나와 강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두 사람을 향한 경고였다. 하나는 창백한 얼굴로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계약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운명을 건 동맹이 되어버렸다. 링거 투약 사건 이후 병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연약한 환자와 헌신적인 아내의 연기는 없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곳은 전쟁을 앞둔 지휘관과 그의 유일한 부관이 있는 비밀 작전실이 되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강지원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링거에 주입된 약물은 그에게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의사로 위장해 찾아온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추진 중인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인허가 과정 관련된 하청 업체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김 비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사님, 유 여사 쪽에서 저희 쪽 사람들을 전부 감시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원의 시선이 조용히 과일을 깎고 있던 하나에게 향했다. 배달부 출신이라고 했지. 하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서울질이 누구보다 잘 알겠군. 좁은 골목길이나 CCTV가 없는 길 같은 거. 그의 의도를 파악한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도를 내려놓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날 이후 하나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병실을 지키는 슬픈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원의 눈과 발이 되어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비밀 요원이 되었다. 김 비서가 어렵게 빼돌린 자료들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고 강지원의 충신들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역할이었다. 하나는 김 비서에게 부탁해 창고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낡은 스쿠터를 다시 가져왔다. 헬멧을 쓰고 허름한 배달부 점퍼를 입자 그녀는 다시 평범한 배달 소녀 박하나로 돌아갔다. 누구도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 낡은 스쿠터를 타고 서울의 뒷골목을 누비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 번은 강민혁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를 한 퇴직 이사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하나의 100미러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해서 비쳤다. 미행이었다. 하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스쿠터의 핸들을 꺾었다.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시장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복잡한 시장 안을 헤집고 익숙한 지름길과 계단을 넘나들며 그녀는 마침내 미행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짜릿한 성취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싸우고 있었다. 몇 주 후 강지원은 드디어 퇴원했다. 그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연기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동정심을 자아냈다. 유 여사는 그가 이제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안심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우라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민혁의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을 위한 자리였다. 강민혁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떠벌리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유 여사는 흐뭇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 문이 열렸다. 김 비서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섰고 그 위에는 강지원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나가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그들에게 쏠렸다. 충격, 경악, 당혹감. 여러 감정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지원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유 여사가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은 척하며 물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다. 오랜만에 회사에 나오니 좋네요. 마침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잠시 들렀습니다. 강지원은 휠체어에 앉은 채 나른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강민혁 전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원대한 계획이더군요. 몇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기억을 잃은 사람답게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부지로 선정된 그린벨트 지역의 용도, 변경 허가는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건 시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강민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협력이요. 혹시 그 시의원이 전무님의 대학 동창인 박 의원인가요? 그리고 그 협력의 대가가 박 의원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10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이었고요. 강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은 기억도 다 잃었으면서. 기억은 잃었지만 숫자를 읽는 법까지 잊지는 않았습니다. 강지원이 김 비서에게 눈짓하자 김 비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하나가 목숨을 걸고 전달했던 바로 그 자료들이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뇌물수수 내역, 부풀려진 공사비 견적서. 강민혁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우라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민혁 전무의 개인 비자금을 채우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회사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강지원은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유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강지원은 조용히 휠체어를 돌렸다. 제 볼일은 끝난 것 같군요. 그럼 회의 계속하십시오. 김 비서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까지 강지원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자 팽팽했던 긴장이 그제야 풀렸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창밖을 보던 강지원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잠시 하나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당신도 잘했어. 그것은 칭찬에 인색한 그가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하나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길지 않았다. 하나는 회의실을 나설 때 보았던 유 여사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독사를 품은 듯한 섬뜩하고 잔인한 눈빛이었다. 첫 번째 카드가 실패로 돌아간 지금 그녀는 분명 더 위험하고 잔인한 다음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공격의 목표는 이제 강지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박하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사회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 않았다. 그는 하나에게 경고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독사는 머리를 잘리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다음 목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될 거야. 그의 예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정원에서 억지로 유 여사와 티타임을 가지고 있던 하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병원이었다. 준호의 담당 의사는 아주 곤란한 목소리로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준호의 이식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통보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증자도 나타났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증자 측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와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하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녀의 떨리는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유 여사에게 향했다. 유 여사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새아가,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그 순간 하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 여사가 준호의 목숨을 손에 쥐고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 그럼 너는 내 동생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라. 유 여사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곧장 강지원의 서재로 달려갔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던 강지원은 문을 박차고 들어온 하나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준호 수술이 취소됐어요. 유 여사가 당신 어머니가 손을 쓴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자신이 이 싸움에 끼어드는 바람에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 모습을 보는 강지원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분노였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사람,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을 건드린 것에 대한 맹수의 분노였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일어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나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말했지.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라고. 그건 당신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강지원은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의 해외 지사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와 확신은 느낄 수 있었다. 전화를 끄는 그가 하나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미국에서 최고의 외과팀을 불렀어. 내일 아침 전용기로 도착할 거야. 장기 기증 문제도 유 여사가 손댈 수 없는 다른 경로로 해결했으니까.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문제가 그에게는 전화 몇 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것이 강지원이 가진 힘이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였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빚을 갚는 셈쳐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하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나 거래 관계를 넘어선 깊은 무언가였다. 준호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강지원은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유 여사와 강민혁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증거, 즉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찾아야 했다. 김 비서의 정보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돈을 받고 원본 파일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고 했다. 그 장소는 바로 사고 현장 근처의 한 폐차장이었다. 위험해. 내가 김 비서랑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 있어. 강지원이 말했다. 싫어요. 하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도 갈래요.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도 이 전쟁의 당사자라고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강지원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둠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국도변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몇 달 전 강지원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장소였다. 그들이 폐차장에 도착해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블랙박스 칩을 찾는 데 성공한 순간 여러 대의 차량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동시에 비췄다. 10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그들을 둘러쌌다. 강민혁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김 비서 하나씩 데리고 먼저 빠져나가. 강지원이 소리치며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김 비서는 훈련받은 경호원처럼 싸웠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강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하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하차는 배달부 계집 주제에 감히 우리 일을 망쳐.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쇠 파이프를 휘둘러 하나의 머리를 노렸다.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하나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순간 강지원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대신 그 공격을 자신의 팔로 막아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비서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그 틈을 타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현장을 벗어났다. 강지원의 팔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병원으로 가요. 하나가 울먹이며 외쳤다. 안 돼. 강지원이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지금 병원으로 가면 놈들에게 위치가 발각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김 비서는 차를 돌려 허름한 모텔이 모여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텔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방으로 안내한 뒤 약을 구하러 나갔다. 낮고 좁은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물에 적셔 그의 팔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그의 셔츠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가 찢어진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시퍼렇게 멍들고 깊게 베인 상처가 드러났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팔 위로 떨어졌다. 그때 강지원이 다치지 않은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울지 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100번 나아. 그의 말은 더 이상 계산된 연기나 차가운 거래가 아니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가공되지 않은 진심이었다. 아드레날린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다. 강지원은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하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불처럼 뜨겁고 절박하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깊은 입맞춤이었다.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첫 키스였다. 모텔 방의 뜨거웠던 공기는 김 비서가 응급 구급 상자를 들고 돌아오면서 현실로 돌아왔다. 입맞춤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강지원의 팔을 치료하는 데 집중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블랙박스 칩입니다. 김 비서가 작은 메모리 칩을 내밀었다. 피로 얼룩진 싸움 끝에 얻어낸 전쟁을 끝낼 마지막 무기였다. 트럭 운전사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그놈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 겁니다. 김 비서는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에 다시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위험한 비밀과 뜨거운 입맞춤을 공유한 운명 공동체였다. 무서웠어. 강지원이 자신의 팔을 감싸는 붕대를 바라보며 물었다. 조금요. 하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침대 위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이 들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처음으로 느껴보는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다. 그룹의 모든 주요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큰 행사였다. 유 여사와 강민혁은 이사회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그룹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 날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원의 반격이 일회성에 그쳤다고 그는 여전히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단상에선 유 여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지원이 서 있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완벽하게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의 곁에는 이전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차분하고 강인한 눈빛의 박하나가 함께였다. 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 여사와 강민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강지원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유 여사의 마이크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넘겨받았다. 주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대표 강지원입니다. 그의 진짜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환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왕의 귀환이었다. 강민혁 전무의 비리 문제는 지난 이사회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는 그 부패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운전기사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 타겟이 뒤따라오고 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 익숙한 목소리. 강민혁의 최측근 비서의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돈만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살인교사였다.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의 증거였다. 강민혁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한 유 여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웃으며 말했다. 그만해 지원아. 내 더러운 복수극은 여기까지야.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강지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준호의 곁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내 아내의 귀한 동생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이 아이의 인공호흡기가 꺼질 수도 있어. 이 모든 증거를 덮고 내 아들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해. 그럼 아이는 살려주지.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강지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잔인한 협박의 주주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강지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 여사를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제 가족을 그렇게 허술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강지원이 손짓하자 총 회장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유 여사의 휴대폰 속 바로 그 병실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김 비서와 경찰들이 들이닥쳐 준호를 위협하던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준호는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유 여사의 함정은 강지원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발악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으아악!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강지원에게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하지만 그는 강지원에게 닿지도 못했다. 강지원은 예전의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가볍게 강민혁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간단하게 제압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가 당했던 모든 굴욕과 고통을 되갚는 상징적인 반격이었다. 총회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유 여사와 강민혁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아우라 그룹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강지원은 다른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의 두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옷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하나 씨,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가짜 관계였죠. 하지만 당신은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줬고, 나를 믿어줬고, 나를 위해 싸워줬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러니 이제 그 가짜 계약은 파기합시다. 그리고 진짜 계약을 합시다. 강지원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박하나 씨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하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네. 그녀의 대답과 함께 총회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독한 악몽의 끝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6개월 후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유 여사와 강민혁은 살인교사 및 수천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가의 추악한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지원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라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윤리적인 사업들을 정리하고 직원 복지를 확대했으며 사회 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변화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 박하나를 보며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의 가족에게 찾아왔다. 준호는 미국에서 온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예전의 창백하고 마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나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게 웃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었다. 가족을 짓누르던 빚은 모두 사라졌고 그들은 반지하를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오늘 하나와 강지원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차가운 병실에서의 서류뿐인 결혼식이 아니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야외 정원에서 따스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열리는 진짜 결혼식이었다. 하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버진 로드의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지원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황태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은 한 남자였다. 나 강지원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박하나 당신을 사랑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신의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나 박하나는 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강지원 당신의 곁에서 웃고 울고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서약했다. 그들의 입맞춤과 함께 터져나온 박수 소리 속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결혼 후 하나는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하나의 식당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가게였다.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나는 그곳에서 가장 빛났다. 그녀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룬 당당한 사장님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가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익숙한 향수 냄새에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강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우리 사장님. 회장님이야말로 바쁘셨잖아요. 어서 와요. 강지원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하나가 하려던 설거지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작은 식당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닦는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풍경이었다. 내가 한다니까요. 피곤할 텐데 가서 앉아 있어요. 나도 이제 단골 손님인데 이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지. 그리고 당신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나한텐 휴식이야. 그는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하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설거지를 마친 두 사람은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하나는 오늘 남은 반찬으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첫 계약은 정말 최악이었는데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강지원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다. 글쎄, 나는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걸 걸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얻었으니까 이것보다 더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거대한 저택의 화려한 식탁보다 작은 식당의 낡은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훨씬 소중했다. 식사를 마친 강지원이 하나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사랑해 하나야. 나도 사랑해요, 지원 씨. 창밖은 어두웠지만 식당 안을 채운 따뜻한 조명은 마치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새벽의 빛처럼 보였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거짓 계약은 이제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모두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